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 오영공 기초영문법 제4강 품사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 2, 3강을 통해서 총 문장 구조의 3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각각의 문장의 형식에 어떤 구조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형식 문장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반드시 와야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있느니가로 해석되는 문장의 주체, 바로 주어의 자리였죠. 그래서 이 주어가 빠져 있으면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라는 이 주어라는 자리와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했는지라는 동사라는 자리는 반드시 문장에서 꼭 있어줘야 할 필수 요소였어요. 주어와 동사 자리가 없이는 우리가 문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2형식과 3형식도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라는 자리는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들이었죠.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에 불완전한 어떤 의미를 보충해주고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는 보어라는 요소가 추가되었었고요. 3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 다음에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장의 구조를 1형식부터 3형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구조 속에 어떤 단어가 위치해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장의 구성 요소 아래에 어떠한 단어들이 위치해야 되는지 종류를 써놓았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이 주어라는 명칭과 명사라는 이 명칭을 또렷이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 명칭은요, 문장 속에 자리를 나타내는 이름이었죠. 혹은 위치. 문장 속에 맨 앞에 오고 있느니가 라고 해석되는 문장의 주체가 나오는 이 자리를 주어 자리라고 부를 거야 라고 우리가 규칙을 정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자리를 동사 자리라고 부를 것이고, 이 동사 자리에 오면 마침표가 붙어서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 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장의 위치에 따라 역할을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속 자리 이름을 뜻하는 것은 우리가 구성 요소로 배운 주어, 동사 혹은 보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아래의 것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이와 같은 것은 문장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로, 단어 자체로만 봤을 때, 한 덩어리 자체로 봤을 때 그것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단어 종류에 따라 우리가 이름을 구분 지은 것인데, 이렇게 생긴 건 명사, 이렇게 생긴 건 동사. 그래서 그 품사는 우리가 이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라는 명칭은요, 단어 자체에 구분 짓는 종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품사라고 부른다 라고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는 문장에서 자리, 즉 위치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 명사, 동사, 형용사라는 것은 이 문장 속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덩어리 단어의 종류를 구분 짓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품사의 종류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 그리고 대명사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 등의 명칭 혹은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네, 학생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죠. 명칭.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라는 단어가 즉 명사라는 단어의 종류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학생은 영어로 바꿨을 때 student. student라는 영어 또한 그러면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것도 볼게요. 이렇게 생긴 요걸 우리가 요 사물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명사로 분류되는 단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영어로는 door이라고 합니다. 그럼 door이라는 명칭도 문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tudent나 door과 같은 이 명사의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 말은 즉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어 자리는 우리가 있느니가 라고 해석이 되는 자리이며 문장의 주체가 되는 위치를 얘기했죠. 주로 맨 앞에 위치하고 자 그러면 학생이라는 이 명사를 주어 자리에 위치시켰을 때 있느니가 라는 해석과 어우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은 학생이 네, 크게 어색할 거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어 자리는 을를 혹은 에게 라고 해석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는 명사를 넣었을 때 학생을 학생에게 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어를 제가 썼는데요. 보어는요, 어떠한 동사 뒤에 위치하였습니까? 네, 불완전한 의미를 가진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는 아닌 자동사였던 불완전한 자동사 뒤에 오는 구성요소 이름을, 위치 이름을 우리가 보어라고 불렀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동사가 있었죠. 비동사의 해석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물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불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다음에 위치하는 요소가 보어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 보어 자리에 학생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동사와 해석이 어우러집니까? 학생이다.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보어 자리에도 학생이라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 명사의 역할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대명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명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거지만 간략하게 얘기해서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우리 아래 나와 있는 명사로 한번 예시를 볼게요. 학생이라는 student라는 명사가 나와 있었죠. 우리가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긴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라는 she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여자일 경우에는 그녀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 물론 그녀라는 이 의미가 한국말에선 잘 쓰이지 않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여자를 대신하고 있는, 여자 한 명을 대신하고 있는 대명사 she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she를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door도 한번 대명사로 바꿔볼게요. door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it 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 좀 닫아주실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 좀 닫아주실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대명사는요, 앞부분에, 앞 내용에서 대신하고 있는 명사를 찾아야만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명사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냥 처음부터 바로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뭔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을 두었습니다. 그것 좀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 얘기했던 휴대폰이라는 명사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앞서 내용에서 이 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알아볼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란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자, 역할은요, 주어 다음에 위치한다. 주어 다음에 오는 자리가 바로 어디였죠? 네, 바로 동사 자리였습니다. 동사 자리에 위치해서 동사 역할을 한다. 뭐지? 용어가 겹쳐요. 단어의 종류 이름 중에서도 동사라는 이름이 있고 문장의 자리, 즉 위치 이름에서도 동사 자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명칭은 단어의 종류를 뜻하기도 하고 문장에서 자리 이름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사 자리라고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란 기본적으로 다 무엇이다, 다라고 끝나는 자리를 뜻하는 것이고 단어 자체도 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말하고 있죠. 동사의 종류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동사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3강에서 학습을 했던 자동사와 타동사로 또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자동사는 혼자서도 의미가 완성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work와 같은 일하다 라는 동사였죠. 그래서 이 단어 work만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하다 라는 다라고 끝나는 문장이 아니니까 마침 별 찍을 순 없지만, 자, 일하다라는 다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사다라고 구분을 짓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동사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타동사의 예시로는 우리가 eat, 먹다라는 동사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동사로 우리가 구분 짓고 품사는 동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 속에서 다라고 끝날 수 있는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자동사와 타동사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타동사는요,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해당하는 목적어, 즉 대상이 필요했죠. 우리 아까 목적어 자리는 을를로 해석되고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을를이라는 해석과 어우르려면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과를 먹다 라는 표현에서 사과라는 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먹다라는 의미를 완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형식 문장에서 배웠던 비동사도 있는데요. 비동사의 해석은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됐었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 라고 끝나는
우리가 마침표를 붙일 수 있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동사이고, 하지만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물결의 불완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보어를 반드시 이 뒤에 가지고 나와야 의미가 완성이 된다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동사까지 나와 있는데요. 조동사도 우리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대표적인 예시로 can이 있습니다. 깡통 can 아니고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다로 끝나는 역시나 동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추가적인 동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조동사라는 것은요, 조라는 표현이 보조, 도울조를 떠올리시면서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고 있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부른다.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보충해주고 도와준다, 보조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an이라는 단어를 혼자 쓰지 않고 이 뒤에 can, eat,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하나 더 써서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조동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조동사는요, 그 뒤에 동사를 하나 더 써준다. 그런데 s가 붙거나 뭐 ed가 붙거나 과거형이 아닌 동사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 원형을 써줘야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조동사 파트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